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일 미국 뉴욕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한 소식들만 있습니다. 대체로 이 무렵에는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대체로 휴가를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사실 매매도 좀 줄어들고 또 증시의 변동폭도 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올해는 좀 특이하게도 12월 들어서 미국 시장에 유독 약세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렸다 하면 한 2% 이상 빠지죠. 또 오늘 새벽에 마감된 그 유가 시장에서도 유가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져서 50불 선을 하회하는 분위기도 증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세장이 연말 가면 갈수록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 초에 과연 우리 시장과 더불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조금씩은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올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시장, 특별히 우리 주식시장의 약세 국면을 비교적 과감하게 얘기를 하셨던 분을 모시고 내년 초, 내년 상반기의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전략팀장을 맡고 있죠. 이경수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 프로그램에 올 하반기 한 두어 번 나오셔서 퀀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장을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사실상 장이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 이경수 팀장의 전망이 좀 틀리길 바랬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좀 맞았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이제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한국 내에 있는 그 펀더멘탈입니다. 예. 그리고 이 펀더멘탈이 글로벌 경기 흐름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연관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경기가 레이트 사이클 이후에 하강 국면을 한 2, 3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사실 한국 기업 이익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 여지가 있다. 추가적으로 감행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최근에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한국 기업 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 수혜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예. 이것에 다시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년 한국의 기업 이익은 사실 글로벌 경기 사이클하고 똑같이 움직였고 오히려 그 베타가 크게 그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하강 사이클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펀더멘탈 컨셉은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이 좀 2, 3년 동안 기업 이익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2, 3년 동안 한국 기업 이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그 수급적인 어떤 요소가 대형주에 많이 좀 쏠려 있었다. 근데 2, 3년 동안 대형주에 대한 그 실망감 대형주의 감액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 이 대형주에 묶여있던 수급이 중소형주 혹은 코스닥으로 풀려갈 것이다. 요거의 원년이 내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대형주에 묶여있던 수급이 개별 종목 단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고 지수 측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재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지수 상승기에도 별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경수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 상황, 지수가 그냥 박스권에 머물러 있더라도 좋은 기업들이라고 판정이 되는 중소형 개별 기업들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장세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더 기대하실 것 같은데 말씀 중에 레이트 사이클 이후에 이어지는 경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주십시오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의 상승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통상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느 시점부터 레이트 사이클이고 레이트 사이클도 끝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는 국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상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GDP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죠. 글로벌 예. GDP라든지 YOY, 즉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전체적인 글로벌 기업이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약간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예. 더 중요한 건
이 FOMC의 어떤 판단이다. 지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는 점도표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최근과 같이 점도표 낮추고 FOMC에서도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경기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서 점도표 낮추고 향후에 금리 인상의 어떤 횟수를 줄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조금 피크를 찍고 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 기술주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 기술주가 기업이익이라든지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2, 3년 동안 올라갔던 경기 사이클 회복했던 경기 사이클의 어떤 핵심 그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 지금 어찌됐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이런 쪽에 좀 기스가 내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도 결국은 비제조업 쪽에서 혹은 제조업 쪽에서 경기에 상당히 좀 큰 기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게 안 보이는 경기의 하강 사이클을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주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형주의 어떤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수급의 낙수 효과가 상당히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체감을 못 하시잖아요. 사실 반도체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기업 실적의 신장분 같은 것들을 제거해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 기업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의 개선이라는 건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경수 팀장께서 퀀트의 입장에서 기업들 실적들을 데이터화해서 보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년 기업들 실적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주가를 전망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을 조금 줄인다면 그 줄여드는 부분보다 전체 실적이 더 줍니까? 아니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전체 실적은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15, 16, 17년도 한국이 증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하고 한국의 은행들 얘네들을 제외하면 사실 국내 기업의 성장은 없었거든요.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내년에 저희가 이제 한 마이너스 8% 정도 이 그로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마이너스 8%를 보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섹터가 사실은 부재합니다. 전체적으로 금리도 떨어지고 있어서 은행 섹터의 이익도 지금 사실 좀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시크릿컬 업종이라든지 소재 쪽 얘네들도 유가 하락 때문에 너무 좀 지금 이익 하향 조정이 크고요. 그러면 자동차 업종도 지금 약간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수치적으로 이것이 한국 기업이 이게 기여를 하려면 사실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측면에서 반도체 외에 이 반도체 이 감익 사이클을 보존해야 할 만한 그런 섹터는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 기업 이익은 반도체하고 항상 똑같이 움직였었고요. 과거사를 봤을 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가 한국 기업이 이게 감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또 똑같이 그때 시기가 피크아웃을 해서 이제 감익이 됐는데 그때 조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13년도 2분기에 처음 반도체 어닝스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매 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2013년도 2분기부터 이게 2015년, 16년도 초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어닝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그 경향이.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 이어졌고요. 2014년. 15년도부터는 반도체가 조금 이제 회복되고, 턴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돼서 사실상 이 반도체 업종의 그 사이클 자체가 약간 추세성을 보인다. 그러면 지금은 그 이익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2018년도 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면. 그래서 그 회복 사이클이 좀 이어졌었고 이제는 반대로 어닝이 좀 계속해서 미스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 사이클이라는 것은 글로벌 그 플레이어들이
뭐 이번 분기는 예. 투자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컨셉이 예. 아니라 수요가 많을 것 같으면 쭉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고 투자가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싹 빼고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사이클은 하강 국면은 글로벌 경기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고 요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과거 사례가 봤을 때 2년 동안 어닝 미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이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폭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기대감이 좀 낮춰지고 기존에 쌓였던 그 기대감이 좀 낮춰지고 예. 한 1, 2년 동안의 어떤 분기에 미스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대형주에 묶여있던 포트폴리오 그 수급 자체가 예. 중소형주로 흘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익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이익이 좋지는 않지만 이 한국의 기업이익이 좋지 않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즉 베타를 해지하기 위해서 알파를 추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베타라는 것은 지수의 변동성, 변동의 위험을 느낍니다. 위험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예.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하향했을 때는 우리가 이 지수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움직임. 만약에 우리가 증익이 됐을 때는 반도체하고 하이닉스에 몰빵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렇지가 않을 때는 사실상 지수를 조금 빼는 거고 오히려 알파라는 것은 이 지수 외단의 어떤 그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에서 성과가 나서 이것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그 기여하는 정도 이거를 알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알파는 개별 종목, 베타는 지수 시장. 이렇게 예.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어닝 미스가 나오는 그런 분기 사이에서 계속 대형주를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거에서의 이 수급에 대한 컨셉은 이 베타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예. 개별 종목군들로 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 대한 섹터는 뭐 이를테면 뭐 미디어 엔터라든지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대북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게 물론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자산 배분의 어떤 흐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형주가 좀 이제 줄어들면서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도 보면 1번이 못하면 2번이 되고 2번이 못하면 1번이 되고 이런 컨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퍼포먼스가 중소형주의 이익이 좋아서 걔네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의 이익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아왔던 게 예. 사실 한국의 그 액티브 펀드라든지 한국의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역사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개별 종목 정세에 대한 그 핵심 근원은 대형주의 어떤 감액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수 측면보다는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이경수 팀장께서 지금 반도체 쪽의 감익 가능성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저게 이제 뭐 그 액면 분할이 된 이후에 주가니까 53,000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39,000원 선인데 고점 대비하자면 사실은 23%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단기 고점 대비하면 대체로 1년 사이에 23%. 하이닉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이닉스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재 나와 있는 3분기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전혀 흠잡을 데가 없죠. 네. 그런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이경수 팀장이 얘기한 반도체 산업 전체 섹터에서 특별히 선두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특별히 D램에서 압도적인 일위를 하고 있는 이 두 회사의 내년 실적에 대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관 투자가 및 외국인들의 센티멘탈이 저 주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저 하락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도주의 변경이 지금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짧게 보면 한 1, 2년 동안 이 베타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그 펀드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그냥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 개별 종목이라든지 재료가 있는 산업군이라 이런 것들은 지켜볼 틈이 없었다라는 게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장 아니었습니까? 그 장의 성격 자체가 내년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2, 3년 동안 증익 사이클에서는 예. 사실은 되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이익 크로스가 이제 안 나오는 감익 구간에 이제 선 상황에서는 그들 섹터를 저희가 뭐 예. 펀더멘탈 컨셉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머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삼성전자를 그냥 기본으로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 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 대한 그 비중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뭐 어찌됐건 2020년도까지는 15.3%로 한국의 그 주식의 비중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도 이게 패가 보이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나 국내 기관 뭐 연기금 이런 쪽에서 국내 증시를 사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예. 기관 투자는 또 이거에 대한 그 악순환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신권이라든지 사모펀드도 기존에 굳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도 사실 불안하다라는 거죠. 인덱스가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내년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다라고 보면 그쪽에서도 그 삼성전자랑 이 대형주를 팔고 알파를 추가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외풍, 태풍을 피하기 위한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이 예. 내년에 거의 핵심 알파 포인트가 아닐까 아하. 이렇게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특정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그 펀드의 규모가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 3년 동안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화 돼서 예를 들면 주도주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비중이 펀드의 한 반 정도까지 채워졌다. 뭐 예를 든 겁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빠진다라는 전망이면 이들 종목에 대한 그 투자 판단은 굉장히 네거티브해질 테니까 사실 이 종목을 일단 좀 줄여놓고서 나머지 현금화되어 있는 자산으로 우리 이경수 팀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서 알파 전략을 해가지고 상대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지수를 비트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디어, 엔터, 조선, 2차전지, 제약바이오, 대북, 주들 요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퀀트의 입장에서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 안정감을 갖고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5, 6월 달에 그냥 실적에 관계없이 대북주 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퀀트의 입장에서 그나마 실적도 개선되면서 이런 알파 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선별하면 어디가 더 잘 보이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지금 이게 어찌됐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익 구간에서의 특정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그 버블을 저희가 이제 먹는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익 구간에서는 실적이 따박따박 잘 나온 종목군들보다는 예. 애널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TP를 체인지한다, TP 그 목표 주가를 올린다. 예. 그리고 지금 분기 실적이 아니라 내후년의 스토리가 더 좋다. 예. 이런 스토리텔링 아하. 컨셉에서 예. 좀 목표가 올라가는. 어쨌든 감익 분위기? 구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감익 구간에 어떤 특정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기가 쉽지가 않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 테마성을 그 팩터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 상향 하향 뭐 실적 기반한 그런 팩터의 롱숏보다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혹은 기간 수급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간 수급 들어가 있고 이제 목표 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기관들이 이거를 지금 추정하고 이걸 올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주력 종목군들이 뭐 어떤 종목군들이 되게 막 너저분하게 많이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예. 그 특정 종목군들이 핵심 알파를 기여하고 있다면 그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사면서 2, 3년 감익 구간을 좀 버티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팩터는 주가는 좀 올랐고 예. 기한 수급이 좀 들어가 하더라도 애널리스트가 셀사이드죠. 애널리스트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군들의 목표 주가 계속 올려주고 예. 유연하게 올려주고 기관 수급들이 조금 더 들어와라. 그러면은 이 합리화된 페이퍼를 가지고 바이사이드인 매니저들이 이걸 매수를 해주고 이게 또 올라가면 목표 주가를 또 다시 위로 올려주고 지금 어찌됐건 금강원에서도 이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목표 주가와 현재 그 주가의 그 괴리도가 높으면 무조건 예. 공표를 해야 됩니다. 아하.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괴리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뭐 중립으로 낮추거나 아니면은 아하. 그 그러니까 목표가 예를 들면 상향을 해야죠. A 애널리스트가 업종 애널리스트가 A 기업에 대해서 5만 원 목표 주가를 했는데 이 주가가 쭉쭉쭉 빠져가지고 예를 들면 3만 원밖에 안 됐다. 네. 이렇게 되면 바이라고 했던 거를 뭐 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목표 주가도 낮추면서 투자 판단도 낮춰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게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으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으면 지금 분위기상으로서 중립을 낮추기보다는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뭐 커미션 바이를 네.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오히려 지금 컨트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 변화에 대한 그 롱숏의 이 주가의 민감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실적보다는 이런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할 수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은 뭐 미디어 엔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조선 예. 이런 쪽이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군요. 제약 바이오도 사실 이거에 대한 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들이 골고루 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주장에서 개별 종목 성격의 장으로 이전되는 국면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주가가 더 올라주고 그러면 원래는 바이어인데 스트롱 바이나 컨빅션 바이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더 탄력을 받는 그 국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하반기에 나오셔서 한두 번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짧게 가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사놓고서 바이앤홀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기간 수급이 그렇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주로 헤지펀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내년에 이런 형태의 개별 종목들이 상승 모멘텀을 갖는 장이면 우리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도 좀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고요. 바꿔야 됩니까? 연말까지는 어찌됐건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펀드 클로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정 종목들을 딱 잡고 예. 한 두세 배 보냅시다. 이게 쉽지는 않고요. 예. 1월 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간 수급 빈집 그러니까 수급이 덜 들어간 쪽으로 들어가고 예. 이거에 대한 그 알파를 배틀 짧게 잡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인덱스가 설정이 될 때입니다. 예. 인덱스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는 국내 증시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뭐 든든한 컨셉이 있기 때문에 예. 특정 종목군들을 이쪽도 올렸다가 이쪽도 올려갖고 이 로테이션 전략이 가능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허.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죽어버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기업이익이 거의 글로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하향 조정폭이 큰 상황에서 그리고 이머징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잡아주는 단계 쪽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기관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그 윈도우 드레싱이나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면 나쁜 얘기지만 작전주 이런 종목군들만 삼고 나머지는 내가 괜히 바닥 잡았다가 내가 손을 잘린다라는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설정이 되고 인덱스가 설정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인덱스가 설정이 될 때는 한국이 증익이었을 겁니다. 올해 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이익이 상당히 그렇죠. 좋았죠. 예. 근데 하반기부터는 내년 그림, 내후년 그림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급의 이제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예. 특정 종목군들이 이 외풍, 이 종목군들이 우리 인덱스하고 글로벌 경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TP 올릴 거야. 사실 그런 장이 있었어요. 대형주 장 그렇습니다. 전에 항상 있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꿈이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세게 가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감익 구간에서는 어찌됐건 글로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한국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 예. 내부에서의 그 플레이어들이 특정 종목에 사실 소위에서 꽂혔다라고 하면 그 꽂힌 종목군들을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성과 만든 것들의 성과는 전체적으로 이 지수를 이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수익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컨셉에서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에 돈을 더 받게 되고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또 복제를 하면 그 종목군들을 또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다시 수급을 빼앗아 가기 전에 어찌됐건은 그 베타보다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베타로 봐야 되고요. 개별 종목군들에는 우리의 작전주들을 알파라고 본다면 얘네들이 결국은 활로는 여기 시나리오는 여기가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인데 저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증익으로 반등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국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이 작전 소위 얘기하는 윈도우 드레싱. 우리 이경수 팀장께서 방송 용어에 적절치 않은 용어를 쓰신데 아마 수급에 관련된 펀드 매니저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특정 종목에 수급이 몰려 있는 주식을 지칭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그러신 맞습니다. 거죠. 예. 어떤 인위적인 수급의 어떤 담합이 용인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 그러니까 시장을 추종하는 펀드의 양이 급속도로 느는 과정에서 대형주들 지수에 관련된 주식들만 너무 많이 오릅니다라는 그 하소연을 벌써 2, 3년 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종목은 어떤 기관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산답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이 종목은 그냥 평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식시장에 보면 그런 시장과 다시 시장을 추종하는 베타가 중요한 시장이 언제나 이렇게 순환한다라는 측면에서 퀀트를 보는 우리 이경수 팀장께서는 내년은 그 전 시장으로 돌아가는 첫 해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네요. 용어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요. 자,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 팀장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